나는 68살 노창수다. 스스로를 소개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예전엔 시내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대형마트 청소 용역으로 새벽과 밤을 오간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일어나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낡은 이불을 개고 구겨진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긴다. 씻을 때도 조심스럽다. 조카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물소리까지 줄인다.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서둘러 나온다. 내가 사는 곳은 조카 가족과 함께 쓰는 오래된 원룸 2칸짜리 집이다. 서류상 집 주인은 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조카 내외 같았다. 현관 비밀번호도 냉장고 속 음식도 소파 위치도 다 그들이 정했다. 나는 작은 방 한 칸, 허리 굽힌 채 드나드는 공간 하나가 전부였다. 내 방은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여름엔 습기가 차고 겨울엔 외풍이 세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형광등은 깜빡거린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거실을 지나갈 때면 조카 부부의 방문 앞을 최대한 조용히 지나간다. 그들이 잠든 시간은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내 것은 없다.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모두 조카 며느리가 정해놓은 것들이다. 나는 구석에 놓인 컵라면 하나를 꺼내 가방에 넣는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본다. 내가 30년 일해서 마련한 이 집. 하지만 지금은 내가 눈치를 보며 사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새벽 거리는 아직 어둡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5분이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다.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 연금 통장을 묻지 않는다. 그저 노창수라는 한 사람으로 걷는 시간. 대형마트에 도착하면 낡은 청소 도구들이 나를 기다린다.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닦는다.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며 힐끗 본다. 눈빛에서 읽힌다. 저렇게 늙어서까지 일해야 하나. 그래도 이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집에만 있으면 조카 내외의 눈치를 더 봐야 한다. 여기선 적어도 일한 만큼 월급이 나온다. 비록 최저시급이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다. 점심시간이면 마트 뒤편 계단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이 편하다. 말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생각한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다.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일터로 가는 기분이다. 현관문을 열면 조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삼촌 오셨어요? 저녁은요? 친절한 말투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나는 안다. 밥을 먹었으면 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먹었어. 그럼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하루가 끝난다. 아니,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금간 천장, 벗겨진 페인트. 마치 내 인생 같다. 68년을 살았지만 정작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집도 가족도 시간도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오늘도 살아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눈을 감는다. 내일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조카 민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삼촌이 안 계셨으면 우리 진작 길바닥이었어요.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항상 문제였다. 이번 달에도 대출 이자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삼촌 연금 들어오셨다면서요. 내 국민연금이 통장에 찍히는 날이면 조카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빨래를 개다가 슬쩍 말을 꺼냈다. 삼촌, 이번 달 통장 좀 빌려주세요. 공과금이랑 애 학원비 나가야 해서요. 빌려달라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져가는 것이었다.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며느리는 곧바로 은행에 다녀왔고
돌려받은 통장을 확인하면 늘 비슷한 금액만 남아 있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한 달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그 돈으로 나는 마트 할인 코너를 기웃거렸다. 컵라면 5개 묶음, 1,0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3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하나.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세는 내 손은 항상 떨렸다. 68배 나이에도 돈 때문에 초라해지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퇴근 후 소주를 한 병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삼촌,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다음 달 연금 좀 미리 당겨 쓸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이번 달도 안 지났는데. 급한 데가 생겨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삼촌도 참 그러시네요. 우리가 삼촌 덕에 산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도 삼촌 명이고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렇게 선 그으시면 우리도 서운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나는 말없이 통장을 건넸다.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 되어버린 걸까? 그리고 이 관계는 언제쯤 끝이 날까? 우연히 들은 한마디. 어느 날 밤 11시 마트 야간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몸은 늘 그렇듯 천근만근이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무릎은 계단 하나하나가 고문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다. 언제까지 저 늙은이 뒷바라지해야 되는 거야? 집도 연금도 다 삼촌 거라지만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조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섰다.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삼촌 이름으로 대출도 묶여 있는데. 병원비라도 생기면 골치 아픈 건 우리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엔 애정이나 걱정 같은 건 없었다. 계산만 있었다. 그럼 우리 언제 독립해?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삼촌 컵라면 값까지 신경 써야 돼? 조금만 참아. 삼촌 연금이랑 집만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나갔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열쇠가 떨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들이 심장을 긁고 지나갔다. 아,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서로 도와야지.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나 혼자만 믿었던 환상이었다. 나는 조용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현관문을 여는 대신 계단 끝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누가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했다가 검어졌다가 반복됐다. 30분쯤 지나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민수 부부는 방으로 들어간 듯 했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이불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허탈함이 먼저였다. 내가 뭐였지? 나는 여기서 뭐였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점점 맑아졌다.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살 수는 없다는 확신만은 들었다. 서류 한 장 앞에서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일을 나갔고 집에 돌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부부도 내가 그날 밤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걸 몰랐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민수가 나를 불렀다. 삼촌,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의 손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삼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면 보증인이 한 명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삼촌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실제로 삼촌이 돈 내실 일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글씨들이 빽빽했다. 연대보증인 채무이행 담보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위험하다는 느낌만큼은 확실했다. 내가 못해주면?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삼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저희도 삼촌 모시고 살면서 불편한 거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은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다 같이 길에 나앉는 거죠. 이 집 융자도 제 명의로 묶여 있고 삼촌도 결국 여기 사셔야 하니까 서로 도와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껏 나를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 생각해 볼게. 삼촌, 이거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서류 내야 해요.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지. 민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다.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소유자 노창수. 이 종이 한 장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동시에 나를 이곳에 묶어둔 족쇄이기도 했다.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 천천히 접어 다시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보증을 서주든 안 서주든 이곳에 남아있는 한나는 계속 지갑이고 담보일 뿐이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인질로 잡히고 싶지 않았다. 68년을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남은 날들만큼은 내가 정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해야 할 일 부동산, 동사무소, 이사짐센터.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마트에 연차를 냈다. 30년 넘게 일하면서 아파도 쉬지 않았던 내가 처음으로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하루를 비웠다. 민수에게는 야간 근무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냈다. 아침 9시 나는 동사무소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명의 이전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을 정리하려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융자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니 길이 보였다. 점심때쯤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다. 중년 여자 사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집 보러 오셨어요? 아니, 제가 가진 집을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조용한데요. 시골이라도 상관없어요. 혼자 살 작은 방 하나면 돼요. 사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다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집이 시내 쪽이면 전세 놓으면 목돈 나와요. 그걸로 지방 작은 도시 가시면 월세 부담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요즘 귀촌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용히 지내고 싶으신 거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 말이 낯설었다. 내가 내 집을 골라서 산다는 생각 자체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사장은 몇 군데 지역 사진을 보여줬다. 산이 둘러싸인 작은 마을, 기차역 근처 조용한 동네. 사진 속 풍경들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다. 이쪽 지역 괜찮을 것 같은데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명함 몇 장과 부동산 자료가 들려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했다. 68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멀리 산이 보이는 작은 기차역 근처 마을이었다. 거기 혼자 살 만한 방 있습니까? 네, 어르신. 작은 방이지만 깨끗해요. 월세도 부담 없고요. 보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 미래를 물어본 게 언제였던가. 그날 밤 나는 낡은 가방을 하나 꺼내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라디오 하나, 오래된 사진 몇 장. 많지 않았다. 68년을 산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직 쌀쌀했지만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사 가기로 한 날은 금요일이었다. 일부러 민수 부부가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맞춰 짐을 쌌다. 도망치듯 가고 싶지는 않았다. 제대로 말하고 떠나고 싶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가방 2개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짐이 고작 그것뿐이라는 게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와 아내가 함께 들어왔다. 며느리가 가방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삼촌, 이게 뭐예요? 나 내일 이사가.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재킷을 벗다 말고 나를 바라봤다. 삼촌, 어디로 가시려고요? 나 혼자 살 집으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는요? 집은요? 이 집은 내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 내 선택이야. 삼촌, 농담이시죠? 우리 융자는 어떻게 해요? 삼촌 없으면 우리 당장 쫓겨나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인생은 무슨? 삼촌이 우리 버리고 어떻게 혼자 살아요? 나이가 몇인데? 그래, 68이지.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쓰고 싶어. 민수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삼촌,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삼촌한테 소홀했던 거 알아요. 다시 잘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민수야, 넌 나한테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았지. 그게 무슨? 저번 주에 들었어. 너희가 한 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는 눈을 피했다. 삼촌 연금이랑 집만 아니었으면 벌써 나갔다고 했지. 병원비 생기면 골치 아프다고도 했고. 삼촌. 그건 변명은 됐어.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여기서 뭐였는지. 민수가 주저앉으며 울먹였다. 삼촌,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정말 길바닥 나앉아요. 그 말에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충분히 살았어. 30년 넘게 버스 몰고 지금도 새벽에 마트 청소하면서 번 돈 다 여기 쏟아부었어. 이제 내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쓸 거다.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다. 혼자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외롭고 힘들면 결국 다시 오실 거면서.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안 와. 다시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창밖을 바라봤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버스를 1시간 넘게 타고 마침내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집주인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르신 힘들게 오셨네요. 들어오이소. 방은 작았다. 4~5평 남짓했지만 깨끗했다. 창문을 열자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동시에 들어왔다.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도시의 소음과는 다른 종류의 소리였다. 짐을 풀고 방 한가운데 낡은 라디오를 놓았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섰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봄산이었다. 노창수.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다. 노창수 수고했다.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목이 메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 대신 마을길을 한 바퀴 걸었다.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슈퍼가 나왔다. 앞 평상에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다. 어이, 처음 보는 얼굴이구먼. 예, 어제 이사 왔습니다. 혼자 내려왔나? 네.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요.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왔네. 여기선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이. 편하게 살게.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며칠이 지났다. 아침마다 마을길을 걷고 슈퍼에 들러 라면과 우유를 샀다. 가끔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모든 게 새로웠다. 누구도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서류를 내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삼촌, 미안해요.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삼촌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손가락을 움직여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이제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잘 지낸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다.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산을 물들였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나는 방바닥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갑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뒷수습 담당도 아닌 그냥 한 사람 노창수로서 맞이하는 저녁이었다. 남은 인생이라도 늦지 않았다.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내 자리 내가 정한다. 밤이 깊어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68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온전히 내 것인 밤이었다.